안녕하십니까, 묵주교입니다. 우리는 고교물리 1 과정을 함께 공부하고 있죠. 이번 시간부터는 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네, 열과 에너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기기관차는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증기기관차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증기기관차는 증기기관으로 움직이죠. 증기기관은 물을 끓이면 그 뜨거운 증기가 발생하고 그 증기의 힘으로 기관을 작동시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뜨거운 열이 기관차를 움직이는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화가 나서 흥분했을 때 열받는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머리에 스팀 들어온다 라는 말도 하고요. 네, 열받는 거 가지고 머리에 스팀 들어오네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죠. 여기서 스팀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김, 증기 이것을 뜻하고 있죠. 그래서 잠깐 영어 단어를 살펴보면은 스팀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말로 김, 증기 이런 뜻이 있고요. 스팀 엔진이 무엇이냐? 바로 증기기관을 말합니다. 그럼 증기기관은 스팀 엔진인데 여기에 증기기관에 차자라는 글자 하나 더 붙여서 증기기관차는 뭐라고 할까요? 스팀 엔진 카 아니면 스팀 엔진 트레인 하면 될까요? 그렇게 쓰면 좋겠지만 증기기관차 같은 경우는 영어로 스팀 로코모티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코모티브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기관차를 말하죠. 기차에서 이제 기차는 기관차와 객차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객차를 끄는 기관차를 로코모티브라고 하고요. 증기기관으로 움직이는 증기기관차를 영어로는 스팀 로코모티브라고 합니다. 네, 잠깐 이제 영어 단어 살펴봤고요. 제가 가끔씩 이제 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가끔씩 이제 영어 단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내가 영어 잘한다고 떠벌리는 게 아니라 저 영어 못해요. 영어 단어 외우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책 읽다가 아니면 영어 신문 읽다가 이제 모르는 단어 있으면은 이제 여백에다가 영어 단어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렇게 해서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물리 공부하다가 가끔씩 이제 필요한 단어 있으면은 그때 이제 사전 찾아봐서 이제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겁니다. 예,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도 일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먼저 열이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겠죠. 열이 무엇인지 알아야 열에 대해서 살펴볼 거 아니에요? 열이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책에서는 어떻게 열을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열이라는 개념을 알고는 있지만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죠. 개와 주위 사이의 온도 차에 의해 고온에서 저온으로 스스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책에서는 열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해가는 분자의 운동 에너지를 우리는 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열은 여기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열에 대한 단위가 있을 겁니다.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에너지의 단위 줄이 있겠죠. 그래서 열의 단위로 줄이 있고 또 옆에 있는 킬로칼로리라는 단위를 이제 열의 단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다 보면 킬로칼로리 또는 칼로리라는 말을 이렇게 듣잖아요. 이거 역시 열에 대한 이제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럼 1킬로칼로리가 뭐냐?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요. 물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1킬로칼로리라고 합니다. 이걸 주울로 환산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184주울이라고 하죠. 근데 1칼로리라는 말도 쓰잖아요. 1칼로리는 1킬로칼로리의 1000분의 1이죠. 그럼 1칼로리를 이제 주울로 환산하면 4.184주울, 그래서 약 4주울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열이 서로 평형을 이루면 열평형이라고 하겠죠. 열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열평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너무 쉽게 설명을 했죠. 근데 이걸 조금 고상하게 표현을 하자면요. 열평형이란 무엇인가 하면은요. 서로 접촉하고 있는 두 물체 사이에 양방향으로의 열의 이동이 균형을 이루어 가지고 열의 알자 이동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열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열 평형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제 열역학 제0법칙, 1법칙도 아닌 0법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열에 대한 성질을 이야기할 때 열역학 법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뉴턴 운동 법칙을 가지고서 물체의 운동을 분석했던 것처럼요. 열역학 법칙은 이제 열역학 제0법칙, 또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제4법칙 이게 쭉 있어요. 열역학 법칙이요. 이걸 가지고서 열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열역학 제0법칙, 열역학 제1법칙, 그리고 열역학 제2법칙까지 공부를 합니다. 이건데 지금 여러분들은 뭐 열역학 제2법칙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라떼 얘기를 하면은요. 라떼는 고등학교 때 열역학 제2법칙 안 배웠어요. 뭐 엔트로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안 배웠고요. 열역학 제2법칙, 또 열역학 제0법칙, 제1법칙 어디 가서 배웠냐? 대학교 들어가서 배웠어요.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열역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거든요. 또 학교에 따라서는 열물리라고 해서 서머다이너믹스 아니면 서머피직스라는 과목을 공부하는데 저는 거기서 처음 열역학 법칙을 구경을 했어요. 아니 뭐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물리 선생님이 열역학 강의를 해주셨는데 내가 꾸벅꾸벅 조느라고 아니면 딴 생각하느라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잠깐 뭐 중요한 내용 이것저것 뭐 중간중간에 빠뜨렸을 수는 있어도 열역학 즉 열물리에 대한 내용을 전체로 통째로 내가 이걸 배웠다라는 기억이 없는 걸 보면은 이건 내가 대학교 가서 처음 배웠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네 옛날에 대학생들이 배웠던 것을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공부하고 있죠. 어떤 개의 물체 A와 B가 열적 평형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B와 C가 또 열적 평형 상태에 있고요. 그러니까 A와 B가 이제 평형 상태에 있는데 또 B는 C하고도 열적 평형 상태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A와 C도 열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바로 열역학 제0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죠. A와 B가 같고 B와 C가 같으니까 당연히 A와 C가 같다 이 소리인데 이걸 굳이 열역학 제0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말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쉬운데 이 과정을 밝혀내기까지 많은 과학자들이 고생을 했죠. 그래서 이 열역학 제0법칙도 맨 처음에 열역학 제1법칙, 제2법칙 이런 것들이 나온 다음에서야 열역학 제0법칙 이 법칙을 이제 확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한 식으로 나타내면 A와 B가 같고 B와 C가 같다. 그러면 A와 C는 같다 라고 이거 집합 배울 때 이런 식 사용했죠. 수학 시간에 집합 배울 때 네, 그 집합할 때 사용하는 식을 가지고서 열역학 제0법칙을 표현한 게 저게 되겠습니다. 열역학 제0법칙은 서로 같은 열적 상태에 있는 양자 사이에는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의미거든요. 당연한 소리인데 방금 얘기했듯이 이 열역학 제0법칙은 열역학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이 확립된 다음에서야 비로소 열역학 제0법칙 너무 당연해 보이는 소리가 비로소 확립이 됐습니다. 두 물체가 열평형 상태에 있으면요 두 물체의 온도는 같고 또 그 반대도 성립한다 라는 게 바로 열역학 제0법칙의 내용이 되겠죠. 물체를 구성하는 분자나 원자 등은 진동하고 있죠. 우리는 물체가 가만히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그건 이제 문과생 마인드고 이과생들은 물체를 구성하는 분자나 원자들을 자세히 이제 들여다 보면은 막 진동하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뭐 알고 있습니다. 원자나 분자 같은 것들은 끊임없이 진동하고 또 회전하고 이렇게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죠. 이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는 열에 대해서 대한 법칙을 원리를 발견을 하는데요.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이 불규칙하게 운동하는 것을 우리는 열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자들은 열 운동하면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입자들 간의 만류 인력이나 아니면 전기적 인력 아니면 전기적 청력을 작용하면서
입자들 사이에는 또 포텐셜 에너지도 가질 겁니다.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어떤 물체와 지구 중심과의 그 중력만 있는 게 아니라 탄성 포텐셜 에너지 있듯이 또 원자들 사이에 또 분자들 사이에도 내부에는 이런 포텐셜 에너지가 있습니다. 걔를 이루는 분자들의 운동의 에너지와 분자 사이의 인력에 따른 포텐셜 에너지 등 이제 정지한 걔가 갖고 있는 전체 에너지를 그 걔의 내부 에너지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분자들은 아니면 원자들이든 그 분자들만으로 이루어진 또 원자들만으로 이루어진 아니면 작은 입자들만으로 이루어진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에너지 총합을 우리는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부 에너지는 내부에 있는 에너지예요. 그 내부가 어떤 내부냐? 조금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분자들 사이에 이제 불규칙하게 운동하고 있는데 그 입자들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 그 전체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태에 따른 물 분자 운동을 살펴보면은요, 물은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이제 쭉 존재를 하고 있죠. 온도에 따라서요. 그래서 물의 고체 상태를 살펴보면은 물의 고체 상태가 뭐예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얼음이죠. 물의 고체 상태는 얼음이라고 하고 또 영어로는 아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음을 보면은 얼음에서 얼음 그 입자들이 그러니까 고체 상태에 있는 물 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나요? 딱 얼음 보면은 안에서 막 움직이듯 분자들이 막 바쁘게 움직이는 거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렇다고 이제 얼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얼음에서 물 분자들은요,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그 자리에서만 또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액체나 기체에 비해서 진동하고 있긴 한데 그게 이제 많이 자유롭지 못하다 이거죠. 여기 보면 사진에 보면 이게 뭐냐면 강이에요. 강인데 어디에 있는 강이냐? 노르웨이에 있는 강입니다. 노르웨이는 피오르드로 유명하죠. 또 U자역 협곡도 유명하고요. U자역 협곡은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생긴 협곡이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시간이나 지구과학 시간에 공부를 했거나 할 겁니다. 이제 노르웨이에 있는 장면 이거 인터넷에서 긁어왔고요. 강을 보면 강물이 흐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강물 흐르는 거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강물이 마구 흩날리고 공중으로 막 솟구쳐 치고 춤추고 그렇지는 않죠. 조용히 흐릅니다. 뭐 홍수가 나서 물이 그냥 급류가 흐른다든가 뭐 이런 그래서 급류가 흐르다가 바위나 어떤 집에 이렇게 다 부딪혀서 물이 튀어 올라서 이제 물이 하늘로 치솟는다든가 그런 특수한 경우 말고 그냥 평범한 상태의 강물을 보면은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그냥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즉 액체 상태에서 물 분자들은 어느 정도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얼음에 비해서는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죠. 얼음은 거의 이제 입자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작은 진동만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물이 강물에 쭉 흘러가고 있잖아요. 즉 액체는 액체 상태의 물 분자들은 어느 정도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분자 간 인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고체에 비해서는 자유롭지만 기체에 비해서는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죠. 그래서 강물이나 컵에 담긴 물, 또 바닥에 쏟아진 물들이 어느 정도 크기를 갖고 모여 있는 것을 관찰을 하지 이제 물 입자 하나하나가 흩날려 있는 경우는 우리는 거의 볼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물 분자들은 어느 정도 액체 상태의 물 분자들은 어느 정도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이제 분자 간 인력이 그래도 강하기 때문이죠. 무에서에 비해서 기체 상태의 물 분자에 비해서 그렇겠죠. 물 분자가 기체 상태에 있는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수증기라고 하죠. 공기 중에 떠 있는 수증기를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사우나탕 갔을 때 김이 잔뜩 서려 있거나 안개 속을 걸을 때 수증기를 볼 수는 있죠. 이건 기체 상태 수증기가 잔뜩 모여 있을 때 가능하죠. 기체 상태, 즉 수증기의 모습을 한 물 분자들은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네, 고체 상태 얼음이나 액체 상태의 물에 비해서는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공중에 떠다녀서 막 이리저리 움직이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만큼 분자 간 인력은 액체 상태보다는 작겠죠.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으니까 제멋대로 각자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자,
물체를 이루는 분자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살펴봤듯이 물 분자를 예로 봤듯이 물 분자끼리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운동을 할 때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우리는 또 내부 에너지의 합이라고 하고 있죠. 고체나 액체나 기체 상태에서 물 분자의 움직임을 살펴본 데서 방금 알 수 있듯이 물체의 온도는 물체를 구성하는 분자들의 평균적으로 얼마나 활발하게 운동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물체의 온도가 높다라고 하면은 이제 분자의 열 운동이 더 활발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겠고요. 여기서 우리는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분자들의 운동이 더 활발해질 거 아니에요? 방금 물을 살펴봤을 때 얼음보다는 강물보다는 수증기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자들의 평균적인 운동 에너지는 그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더 활발하게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온도긴 온도인데 어떤 온도냐?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 여러분들 아시죠? 절대 온도 0도가 몇 도예요? 영하 273도, 즉 마이너스 273도고 섭씨 온도 0도일 때는 절대 온도는 273도가 되겠죠. 273K도가 되겠죠. 왜 절대 온도로 하느냐 하면 섭씨 온도로 하게 되면 섭씨 온도 물이 어느 점 0도 끓는 점 100도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 낮은 온도일 때 영하 273도 이 영하 270도 이거 표현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절대적인 온도, 또 물리적인 개념을 얘기할 때 절대 온도를 가지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어떤 물체의 온도가 높아지면은 내부 에너지도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체가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당연히 내부 에너지도 증가를 하겠죠. 장난감 주사기 끝,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요, 장난감 주사기 끝을 이제 고무지우개 조각 같은 걸로 막고서 주사기를 이제 피스톤을 밀면은 어느 순간에 그 고무지우개 조각이 퐁 하고서 앞으로 튀어나가죠. 이런 장난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고무로 끝을 막은 주사기를 피스톤으로 밀면은 주사기 내부 공기가 압축됐다가 어느 순간에는 고무 마개를 밀어낼 정도의 위력을 발휘하죠. 고무 마개를 밀어냈다라는 것은 기체가 일을 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체가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전에 우리는 다시 압력이란 무엇인지 압력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압력이란 말은 물리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라는 힘을 면적 A인 곳에 수직으로 누르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압력은 여기 나와 있듯이 압력 P는 단면적 A분의 힘 F라고 정의를 하죠.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죠. 그래서 압력의 단위는 여기 압력은 단면적 분의 힘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로 정의를 했으니까 단면적 단위 제곱미터 분의 힘의 단위 뉴턴 해서 뉴턴 퍼 제곱미터라고 단위를 씁니다. 근데 뉴턴 퍼 제곱미터라고 계속 쓰면 번거로우니까 간단하게 파스칼이라고 나타내고 있죠. 여러분들 일기에 보면은 기압을 나타낼 때 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써서 얘기하잖아요. 그 파스칼이 이 파스칼이에요. 거기에 대기, 즉 대기의 압력이니까 압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는 거죠. 이제 일기예보에서 보면은요. 그리고 여기 그림을 보면은 기체 분자들은 끊임없이 용기 내부에서 움직이면서 용기 내부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또 충돌하면서 내부 벽에 힘을 작용하고 있죠. 기체가 벽에 미치는 힘에 의해 압력이 작용하고 압력에 의해서 벽이 움직인다면 기체는 일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벽이 어떻게 움직여요? 꽉 막힌 벽이 있으면 안 움직이겠지만 여기 피스톤 장치를 해놓으면 계속 기체가 움직이면 피스톤이 약간 이렇게 밖으로 밀려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약간 밀려난 만큼 기체는 일을 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주사기를 가지고 놀 때요, 피스톤을 밀면 밀수록 고무막에 점점 큰 힘이 작용해서 압력이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은 고무막이가 튀어나와서 기체가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체가 한 일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그거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왜냐? 우리는 물리 과목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딱 끝나는데 우리는 물리라는 과목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 힘의 크기가 얼마인지 따져보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문제 때 시험 문제를 풀고 더 나아가서 수능 시험에 이와 비슷한 문제가 출제되면은 풀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체가 한 일의 크기가 얼마큼 되는지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죠.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라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럼 단위 면적당 작용한 힘의 크기를 면적만큼 모두 더하면은 전체 힘의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전체 면적의 면적만큼 모두 더하면 우리는 힘의 크기를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P는 A분의 F라는 이 압력을 정의하는 관계식에서 우리는 F는 P 곱하기 A, 즉 압력 곱하기 면적이라는 식을 유도할 수가 있겠죠. 기체는 PA 크기의 힘을 가지고 피스톤을 밀어내든 주사기의 끝을 막아놓은 고무마개를 떼어놓든 간에 그게 어쨌든 간에 델타 L만큼 이동하게 했죠. 피스톤을 밀어내든 아니면 고무마개를 떼어내든 그것들이 움직이는데 델타 L만큼 이동하게 했으니까 일은 또 힘 곱하기 거리라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그 공식을 이용하면은요, 기체가 외부에 대해서 한 일은요, 여기 나와 있듯이 한 일은 W는 F 곱하기 델타 L, 이동거리 S 대신에 여기서는 피스톤이 움직인 거리 해서 델타 L로 바꿔서 이제 띄워놓고서 이제 이 기체가 외부에 대한 일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식을 다시 이제 바꿔 써볼게요. 힘은 방금 전에 압력 곱하기 단면적이라고 우리가 그 식을 유도를 해놨잖아요. 압력은 단면적 분에 작용한 힘의 크기다. 이 식에서 이제 힘은 이제 단면적 곱하기 압력이다라고는 식으로 다시 유도를 했잖아요. 그걸 여기다 대입해서 대입하면은 1W는 압력 곱하기 단면적 곱하기 이제 이동한 거리 L, 그래서 P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L이라는 식을 우리는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부피는 어떻게 정의해요? 부피는 면적 곱하기 높이로 정의를 했죠. 이건 초등학교 때 우리들이 이렇게 공부를 배웠어요. 이거 다 기억하고 있겠죠. 그래서 부피는 면적 곱하기 높이니까 면적 그 대신에 단면적을 대입을 하고 이 높이 대신에 이동한 거리 델타 L을 대입하면은 우리는 부피의 변화량을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가 외부에 대한 일 W는 P 곱하기 델타 V로 다시 쓸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A 단면적 곱하기 델타 L, 이제 이 거리 변화량은 부피의 변화량이 되니까 그것은 델타 V로 바꿔 쓸 수가 있어서 1은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량이다 라고 다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또 1이니까 단위는 당연히 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기체가 하는 일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즉 기체가 한 일의 크기는요, 압력과 부피 변화량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기체의 부피 변화는 기체가 외부로 하는 일을 해주거나 아니면 기체가 일을 받았음을 의미해 줍니다. 기체가 팽창하면 당연히 부피가 늘어나겠죠. 기체의 부피가 커지면 피스톤이 밖으로 이제 밀려날 테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럼 기체가 팽창하면은 외부에 일을 해줬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체가 팽창했으니까 이게 주사기 있으면 이 주사기 피스톤이 이제 밀려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에 일을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기체가 수축할 때, 즉 델타 V가 0보다 작을 때, 음수일 때의 경우를 보면은 주사기 끝을 막고 피스톤을 천천히 주사기 안으로 밀어 넣으면 주사기 안으로 있는 공기는 압축되죠. 즉 수축할 겁니다.
주사기 공기가 수축하려면 외부에서 피스톤을 밀어주는 일을 해줘야 되겠죠. 즉 여기 보면은 그림 속에 있는 이 언니가 피스톤을 이제 주사기 속으로 이제 밀어 넣어줘야만 기체가 수축할 거 아니에요? 즉 주사기 안에 있는 기체는 외부로부터 일을 받아야만 이제 수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기체는 외부에서 일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체가 팽창할 때는 이제 기체가 외부에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기체가 수축할 때는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열과 에너지에 대해서 앞부분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열이란 무엇인지 봤고, 기체가 하는 일은 어떻게 정의되느냐? 기체 W는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인데, 그것은 힘 곱하기 이제 기체가 일을 해주면서 외부로 어떤 물체가 움직인 거리 변화량, 그리고 그것은 다시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량으로 이제 정의가 된다고 했고요. 기체가 수축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일을 받아야만 그게 기체가 수축을 할 수가 있고, 반대로 기체가 팽창을 하면은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해준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